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기초를 강의한 이상미입니다. 이번 학기 시작이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어느새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분들께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기말고사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말고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험 범위는 8주차부터가 아니라 6주차부터로 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주차부터 대신 마지막 주차를 뺀 13주차까지. 그래서 시험 범위는 6주차부터 13주차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항수는 20문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험에 대한 안내는 다시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주차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했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주차에는 숫자를 이용한 요약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6주차부터 이제 통계에 관한 학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통계 부분이 이 통계라는 것이 좀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크게 기술 통계학과,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기술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 통계의 자료들을 정리,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추측 통계학의 경우에는 추정이나 검정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통계학을 사용하든지 우리는 다루고자 하는 자료의 종류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료의 종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지 자료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료는 크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질적 자료는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 그리고 양적 자료는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이 안에 어떤 자료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종류는 혈액형 같은 거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서 척도에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값,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 순위라든지 선호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구간 척도도 굉장히 특별하죠. 구간 척도의 경우에는 섭씨 온도라든지 그 다음 지능 지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분석이 가능한 게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나 몸무게 같은 거 각각의 예제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들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기술 통계를 통해서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측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통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평균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값을 더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균의
평균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값이 있는 경우, 이상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되는 것을 벗어나는 자료를 이상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값이 이렇게 5개의 값이 있을 때 평균은 당연히 3이 되겠죠. 근데 이 자료가 5가 아니라 5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평균은 굉장히 커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앙값이라는 척도가 되겠고요. 중앙값은 이렇게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게 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값의 경우에는 1, 2, 3, 4, 5의 경우와 1, 2, 3, 4, 5만의 경우가 동일하게 중앙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값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과 중앙값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분위수라는 것도 우리 통계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분위수라는 것은 자료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4등분을 해서 25%의 자료가 포함되는 이 부분이 Q1, 1사분위수. 그 다음에 Q2는 50%가 되니까 앞서 설명드린 중앙값과 같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가 포함되는 게 바로 Q3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사분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들은 산포에 관한 척도들이 되겠는데요. 즉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분산이라는 값은 우리가 제곱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의 단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분산의 제곱근을 취해서 만든 것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기술통계학에서 도표를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자료,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시각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각화의 방식, 도표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이 도표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특징 등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잎 그림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스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관측값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해서 그리는 방식이고요. 실제 원자료를 읽을 수 있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표에 대한 요약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자 그림이 되겠는데요. 상자 그림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맨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최소값, 그 다음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최대값이 되겠고요. 순서대로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의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평균이 표시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에 어떤 값들이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상값이라고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히스토그램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외관상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그래프이지만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 질적 자료를 나타낼 수 있고요.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연속형 자료를 시각화한다는 점이 막대 그래프와 크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주차가 되겠고요. 8주차에는 자료의 탐색 부분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단일 변수와 다중 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수분포표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도수분포표라는 것은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빈도수를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분석할 때 도수분포표를 사용하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의 종류 중에서 질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질적 자료, 아까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적 자료를 아래서는 보통 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주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범주형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 도수분포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질적 자료 중에서 혈액형 이라는 것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 반 학생들의 혈액형 자료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A형은 몇 명이고 B형은 몇 명인지 각각의 혈액형에 따른 빈도수를 분석하면 될 텐데요. 이때 아래서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막대 그래프도 역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의 방식이 되겠고요. 아래서는 바플롯이라는 간단한 함수로 그래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그래프도 역시 질적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원을 100%로 봤을 때 각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넓이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점도라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산점도가 뒤쪽에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할 때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통계에선 이 산점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산점도는 연속형 자료들을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양적 변수를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산점도는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되고 이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함수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산점도가 나오면서 상관 분석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제가 상관 관계와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강조를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상관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강도와 방향을 모두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와 방향, 즉 하나의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를 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산점도를 그려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분산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분산이라는 방식도 있고 세 번째는 상관계수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고요. 피어슨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연속형의 값들, 그러니까 양적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피어만은 질적 변수 중에서 아까 순서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 계수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 자, 이게 양적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R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피어슨 상관 계수는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R의 값이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R은 1인 경우에는 X가 증가할 때 Y도 정확히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겠고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정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X와 Y가 서로 독립인 경우, 상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산점도에는 뭐 이렇게 둥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R값이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값에 따라서 어떤 상관성을 가지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피어맨 상관계수도 언제 사용하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서열척도라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순서척도가 되겠는데요. 순서척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상관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피어맨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9주차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해드렸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데이터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인데요. 초기에 확보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신경을 써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결측값과 이상치가 되겠는데요. 결측값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장할 값을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요. 아래서는 이것을 not available 해서 NA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결측값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거하거나 제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깔끔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이 결측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면 분석할 자료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한 값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측값은 제거하거나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결측값에 관련되는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래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되겠는데요. 이 함수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NA라는 것은 NA인지를 묻는 것으로 결측값이 있으면 true로 없으면 false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complete case라는 것은 완전한 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NA와는 좀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NA omit은 NA가 있는 행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NA RM은 true로 지정하게 되면 NA를 제외하고 연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특이값. 특이값은 다른 말로 이상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상자 그림을 통한 이상치 발견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Q1, 1/4분위수가 되겠죠. IQR이라는 것은 4분위수 범위라고 해서 Q3-Q1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 그림 Q1-1.5 IQR에서 Q3 플러스 1.5 IQR이 정상적인 값이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특이값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시까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하는 함수들 여러 가지들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함수들과 함께 의미와 함께 사용 방법 들도 그 함수 사용하는 방법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주차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학습을 했는데요. 이 시각화가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에서 여러 가지 시각화 기법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각화 부분에서는 어떤 그래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래프를 작성하는 과정, 함수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해석들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리맵이라는 것은 사각 타일의 크기로 어떤 크기와 색깔로 데이터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이고요. 트리맵이라는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버블 차트가 되겠는데요. 버블 차트는 앞서 설명드렸던 산점도에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 대신에 크기가 있는 버블 같은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 차트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질적인 변수인 범주형 자료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 아래서 시각화를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ggplot라는 패키지가 있었고 이 ggplot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작성하게 됐었죠. 그래서 ggplot 함수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geom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들을 쌓아서 그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옴 함수들 상당히 다양한 그래프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옴 함수들 뭐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짝지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워드 클라우드도 아마 재미있게 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텍스트 마이닝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숫자에 비해서 텍스트들은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텍스트를 가장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워드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주차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강의가 되었는데요. 11주차에 우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되었었죠. 이 회귀 분석은 저는 뭐 이번 학기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앞서의 상관 분석과 달리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변수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보통 세울 수 있죠.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좌표에 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선을 찾아내는 게 회귀 분석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주는 x를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것 y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경우에를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여러 개인 경우를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좋은 그 회귀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비상관성, 정상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성질을 만족시킬 때 좋은 회귀 분석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회귀 분석에서 좋은 회귀 계수, 그러니까 앞서 식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베타 0와 베타 1을 바로 회귀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확한 계수를 찾기 위한 방식이 최소 제곱법 또는 최소 자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그래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귀 분석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한 방법
방법 중에 하나로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이 결정계수를 통해서 설명력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니어 모델의 의미로서 L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앞에는 종속 변수, 물결, 독립 변수를 적어주게 되고요. 회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predict라는 함수를 쓰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ummar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그 결과를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 이 빈칸들을 채울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2주차에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학습을 했는데요. 즉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잘 이해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회귀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이 유의성을 확인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개수에 대한 통계량의 P값과 F통계량의 P값이 동일했는데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F통계량의 P값을 통해서 이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각각 회귀 개수들의 P값을 통해서 또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력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중선형 회귀 모델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가 서로 상관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독립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수의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AIC나 BIC가 작은 값을 모형으로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별 방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사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값이 연속형 숫자가 아닌 범주형인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선형 회귀 분석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우린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GLM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제 13주차에는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 학습의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군집 분석을 설명을 드렸고요. 군집 분석의 방식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고요. 이 알고리즘의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군집 분석을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류의 방식으로 이 분류라는 것은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이 되겠고요. 지도학습에서 K 최근 접 이후 분류, 즉 KNN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 그룹이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 평균 군집 분석과 K 최근 접 이후 분류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는 비지도고 하나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증할 때는 K폴드 교차 검증,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홀드아웃이라고 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 방식도 있지만 K폴드 교차 검증의 경우에는 K개, 뭐 예를 들어서 K가 10인 경우에는 10개의 조각으로 똑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9개를 학습용, 1개를 테스트용으로 쓰는 이 방식을 K번 반복하는 방식이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빠르지만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이렇게 기말고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한 학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학습한 내용이 부디 어디에선가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